이 집 내가 준 거잖아. 위자료로 준 집에 뭐가 있든 내 거야. 당신은 빈집을 줬어요. 이 안에 있는 건 불 살리고 집 닦은 사람 거예요. 이 집이면 됐지 더 바랄 게 있어. 강도윤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빈 마당에 떨어졌어요. 서은별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검은 상복자락을 쥔 손이 하얗게 굳어 있었지만 떨리진 않았죠. 떨릴 힘조차 남지 않았으니까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흘린 땀과 눈물이 이제는 눈 아래 그늘로만 남아 있었어요. 손등엔 소독약 자국과 멍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손톱은 깎을 겨를도 없이 갈라져 있었는데 그 손으로 도윤이 내민 서류 봉투를 받았어요. 이혼 합의서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낡은 등기 서류가 한 장 더 끼어 있었죠. 시골 외딴 집의 소유권 이전 서류. 도윤은 그걸 위자료라고 불렀어요. 은별은 종이 위에 주소를 보며 기억을 더듬었는데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쓰러지신 그 집이었어요. 벽지는 곰팡이 슬고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던, 사람들이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라고 혀를 찼던 바로 그 집. 사람은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잖아. 은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도윤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고 그 옆에 서 있던 한세라가 팔짱을 끼며 말했죠. 여긴 공기부터 촌스러워 빨리 끝내요. 세라는 도윤의 회사 후배였다가 어느새 내연 관계가 된 여자였어요. 은별이 병원과 집을 오가며 시어머니 간병에 매달려 있을 때 도윤은 세라와 함께 있었죠. 세라는 은별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물 정도로만 봤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은별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도 도장을 꺼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도장이 서류 위에 찍히는 순간 도윤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각자 살자는 바쁘니까. 그는 세라의 어깨에 손을 얹고 돌아섰는데 세라는 가기 전에 한 번 더 은별을 훑어봤어요. 마치 내가 뭘 가졌다고 저항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두 사람이 승용차에 올라타 떠나자 마당엔 은별만 남았어요. 장례를 치르느라 모였던 사람들도 이미 다 흩어진 뒤였어요. 빈 천막 아래 놓인 의자들은 바람에 삐걱거렸고 국화 향기만이 공기 속에 남아 맴돌았죠. 은별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에 쥔 등기 서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3년 동안 내가 뭘 위해 살았던 거지?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은별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지만 정작 아들인 도윤은 장례식장에 늦게 와서 일찍 떠났어요. 심지어 오늘까지도 집 하나 줬으니 됐지라는 태도로 일관했죠. 은별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장례식장 주차장 끝에 세워둔 낡은 경차가 보였는데 그게 은별이 가진 전부였어요. 차 안에는 간병하며 입던 옷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시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낡은 손수건이 전부였죠. 은별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진 않았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는데 눈밑은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눈물이 고이지 않았고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죠. 살아야 한다. 은별은 작게 중얼거리며 핸들을 잡았어요. 시골집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천천히 출발했죠. 도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수록 차창 밖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어요. 아파트와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과 야산이 나타났는데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은별은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집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혼자서 어떻게 살까?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도윤과의 집은 이미 정리됐고 친정은 오래전에 연을 끊었으니까요. 2시간을 달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가로등도 듬성듬성했고 집들도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죠.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부근입니다라고 알렸고 은별은 비포장 좁은 길로 접어들었어요. 차 바퀴가 자갈을 밟으며 덜컹거렸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낡은 대문을 비췄어요. 시어머니가 살던 집이었어요. 은별은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는데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경첩은 녹슬어 있었어요.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마당이 보였어요. 잡초가 무성했고 장독대는 기울어져 있었으며 집 처마 아래엔 거미줄이 가득했죠. 은별은 손전등을 켜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에선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섞여 나왔어요. 전기는 끊겨 있었고 은별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의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벽지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으며 마루는 삐걱거렸죠. 은별은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어요. 손전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는데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게 아니라 이제야 나온 거였어요. 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외로움과 억울함과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졌죠. 은별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무도 듣지 않을 텐데도 아무도 없는 이 집에서만큼은 울어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은별은 고개를 들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천장을 비추고 있었는데 천장 한쪽에 낡은 시계가 멈춰 있었어요. 시간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은별은 일어나 손전등을 들고 집안을 둘러봤어요. 부엌, 방, 마루, 작은 뒷마당까지 모든 게 낡았고 버려진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무너지진 않았어요. 뼈대만큼은 단단하게 서 있었죠. 은별은 차에서 가져온 담요를 펴고 그 위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뭘 해야 하지? 전기부터 들어와야 하고 물도 확인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할 일은 산더미였지만 은별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했어요. 적어도 여기선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도윤의 차가운 말도 세라의 비웃음도 병원 복도에서 졸던 기억도 모두 여기까진 따라오지 못했어요. 은별은 눈을 감았어요. 바람 소리와 먼 곳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만이 밤을 채웠죠. 그리고 은별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여기서 살아보자. 어떻게든. 다음 날 아침 은별은 햇살에 눈을 떴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는데 은별은 몸을 일으키며 온몸이 뻐근한 걸 느꼈어요. 담요 한 장으로 잔 탓에 허리가 결렸고 방바닥은 예상보다 훨씬 차갔었죠. 하지만 은별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밖에선 새소리가 들렸고 마당 너머로 야트막한 산이 보였어요.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은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일단 전기부터. 은별은 혼잣말을 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마을 입구까지 걸어가서 전봇대를 확인했고 다행히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안내판을 발견했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전기는 오후쯤 들어올 거라는 답을 들었어요. 은별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가 쌓인 마루를 쓸고 거미줄을 치우고 깨진 유리창은 신문지로 임시로 막았죠.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은별은 차에 실어둔 생수 한 병으로 허기를 달랬는데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은별이 나가보니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계셨는데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아, 은별 씨 맞죠? 저번에 장례식 때 봤어요. 나는 옆 마을 사는 오춘자예요. 은별은 어리둥절했지만 인사를 했어요. 춘자 할머니는 반찬통을 내밀며 말했죠. 혼자 들어왔다며? 밥은 먹고 다녀야지. 여기 김치하고 나물 좀 넣어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하셨어. 은별이가 오면 잘 좀 챙겨달라고. 그 양반이 얼마나 당신을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춘자 할머니의 말에 은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은별을 걱정하셨던 거였어요. 춘자 할머니는 은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밥 먹고 살자. 내가 무너지면 저것들이 신나. 알았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은별은 반찬통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뚜껑을 열자 김치와 나물과 멸치볶음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은별은 눈물을 훔치고 물로 밥을 말아 먹었어요. 따뜻한 밥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음식은 은별의 마음을 조금 녹여줬죠. 오후가 되자 전기기사가 와서 전기를 연결해줬어요. 스위치를 올리자 집안에 불이 들어왔고 은별은 처음으로 이 집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낡았지만 구조는 탄탄했고 청소만 하면 살만할 것 같았죠. 은별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부엌만큼은 정리하고 싶었어요. 부엌으로 들어서자 낡은 아궁이가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사용하시던 건데 지금은 재와 먼지가 쌓여 있었죠. 은별은 죽더라도 따뜻한 밥은 해먹고 죽자는 심정으로 아궁이 청소를 시작했어요. 재를 걷어내고 그 으름을 닦아내고 불을 지필 준비를 했는데 그때였어요. 딱! 쇠 닿는 소리가 났어요. 은별은 손을 멈추고 아궁이 벽을 살폈어요. 재 속에서 뭔가 단단한 게 만져졌는데 손으로 훑어보니 금속 고리 같은 게 숨어 있었어요. 은별은 조심스럽게 재를 더 걷어냈고 그러자 낡은 쇠고리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벽 한쪽에 박혀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를 당기라고 만든 것처럼 보였죠. 은별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뭐지? 손을 뻗어 고리를 만졌는데 차갑고 단단했어요. 은별은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고리를 잡고 천천히 당겼는데 처음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힘을 더 주자 끼익 소리와 함께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죠. 은별은 놀라 손을 놓았지만 이미 벽 일부가 미세하게 움직인 뒤였어요. 틈이 생긴 거였어요. 은별은 숨을 죽이고 그 틈을 살폈는데 안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어요. 은별은 손전등을 켜고 틈 사이로 비춰봤는데 뭔가 공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미쳤나? 은별은 중얼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고리를 다시 잡고 힘껏 당겼는데 이번엔 벽이 완전히 옆으로 밀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작은 철문이 나타났어요. 철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잠겨 있지 않았고 은별이 손잡이를 돌리자 쿵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문 너머로 계단이 보였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는데 은별은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어요. 계단은 좁고 가팔랐지만 이상하게도 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건조한 공기가 올라왔죠. 은별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계단 끝에 다다르자 작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어요. 천장은 낮았지만 바닥은 평평했고 벽엔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선반 위엔 낡은 나무 상자들과 문서 꾸러미들이 정돈되어 놓여 있었고 한쪽엔 작은 탁자와 의자도 있었어요. 탁자 위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은별은 손을 뻗어 그걸 집어들었어요.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은별아,
시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은별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천천히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편지를 펼치자 시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은별은 손전등을 들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은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불을 살렸다는 뜻이겠지. 내가 믿었던 대로야. 은별은 눈물이 났지만 참고 계속 읽었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알았어. 도윤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미안했어.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된 게. 하지만 나는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 내 손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 그 손은 사람을 돌보는 손이야. 귀한 줄 모르는 사람한테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편지는 계속됐어요. 이 집 아래 있는 것들은 우리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거야. 아무도 몰랐어. 도윤이도, 도윤 아버지도. 나만 알고 있었지. 왜냐하면 이건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만 물려줘야 하는 거니까. 나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믿어. 서류는 준비해뒀어. 열쇠로 저 상자를 열어봐. 그리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불을 살리고 집을 닦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은별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은별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였죠. 은별은 눈물을 닦고 열쇠를 들었어요. 탁자 옆 상자 하나가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 열쇠를 넣자 찰칵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은별은 상자 뚜껑을 열었는데 안에는 문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등기부등본, 감정서, 사진, 그리고 낡은 장부까지. 은별은 하나씩 꺼내봤는데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 은별은 상자를 다시 닫고 지하실을 둘러봤어요. 다른 상자들도 있었는데 열어보니 오래된 생활 유물들이 담겨 있었어요. 도자기, 목공예품, 낡은 책들 모두 세월이 느껴지는 것들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은별은 이게 무엇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건 함부로 다룰 게 아니라는 것. 은별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어요. 철문을 닫고 벽을 다시 제자리에 밀어 넣었는데 신기하게도 딱 맞아떨어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처럼. 은별은 아궁이 앞에 주저앉아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도윤이한테 들키면 끝이야. 새라도 눈치 빠르니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믿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집이 단순히 버려진 곳이 아니라는 것. 은별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례식 때 묵묵히 일을 도와줬던 남자. 말은 많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관을 옮길 때 가장 조심스럽게 다뤘던 사람. 춘자 할머니가 재호 씨라고 불렀던 그 사람. 은별은 결심했어요. 내일 춘자 할머니한테 물어보기로. 윤재호라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날 밤 은별은 처음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나무를 넣고 불을 붙이자 연기가 피어올랐고 곧 따뜻한 열기가 퍼졌어요. 은별은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불은 꺼뜨리지 말라. 불이 살아있으면 집도 살아있는 거야.
은별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불은 단순히 난방이 아니라 이 집과 이 비밀을 지키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은별은 불을 지켜보며 다짐했어요. 나는 이걸 지킬 거야. 어떻게든. 다음 날 아침 은별은 춘자 할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마당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은별을 보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제 밥은 먹었어? 은별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윤재호 씨라는 분 어떤 분이세요? 춘자 할머니는 배추를 씻던 손을 멈추고 은별을 봤어요. 재호? 그 친구 괜찮지. 말은 없어도 손은 좋아. 목공방하는데 서울서 내려왔대. 무슨 일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선 조용히 살아. 왜? 혹시 연락처 아세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은별은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저 서은별입니다. 장례식 때 뵀었는데요. 아, 예. 기억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재호는 알겠다고 했어요. 오후에 들르겠다고. 은별은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누군가한테 비밀을 말해야 했어요.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오후 2시쯤 윤재호가 도착했어요. 그는 낡은 트럭을 몰고 왔는데 옷차림은 수수했고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고 은별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은별은 그를 부엌으로 안내했어요. 아궁이 앞에서 멈춰서서 은별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믿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래에 뭔가 있어요. 재호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은별은 고리를 당겨 벽을 열었고 철문을 보여줬어요. 재호는 철문을 보더니 무릎을 꿇고 문틈을 자세히 살폈어요. 그리고 손전등을 켜서 안을 비췄죠.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실에 도착하자 재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상자들을 보고 탁자를 보고 벽을 만져봤죠. 그리고 상자 하나를 열어 안에 도자기를 꺼내봤는데 표면을 만지고 밑바닥을 확인하고 빛에 비춰봤어요. 재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은별 씨. 네. 이건 아무나 만지면 안 됩니다. 재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소문나면 끝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도둑도 들고 최악의 경우엔 빼앗길 수도 있어요. 은별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이게 정말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재호는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도로 넣고 상자를 닫았어요. 그리고 은별을 똑바로 봤어요. 저한테 왜 보여주셨어요? 은별은 시어머니 편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재호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도 서울에서 일했어요. 문화재 관련 일이었죠. 감정 보조, 보건일 같은 거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봤어요.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도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이젠 그런 거 안 하려고. 재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하지만 은별 씨가 이걸 지켜야 한다면 도와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욕심내지 마세요. 이건 돈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호는 그제야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두 사람은 지하실에서 올라와
부엌 탁자에 앉았어요. 재호는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는데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었어요. 첫째, 서류 확인. 법무사 통해서 등기 관련 다시 점검. 둘째, 일부만 선별해서 전문가한테 비공개 감정 의뢰. 셋째, 집 보안. CCTV 최소한으로라도 설치. 넷째, 재호는 목록을 적으면서 설명했고 은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재호가 은별을 봤어요. 입 단단히 닫으세요. 마을 사람들한테도 가족한테도 특히 전 남편한테는 절대. 은별은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도윤이가 알면 어떡하지? 세라가 눈치채면. 재호는 은별의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빨리 움직이면 돼요. 그 사람들이 알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면 되니까.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왠지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재호는 약속대로 움직였어요. 먼저 법무사를 통해 집 등기가 정확히 은별 명의로 넘어왔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문제는 없었어요. 도윤이 욕심 없이 넘긴 덕분이었죠. 그 다음엔 지하실 유물 중 몇 가지를 선별해서 재호가 아는 신뢰할 만한 감정사에게 비공개로 보냈어요.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지만 재호는 이미 대략 짐작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상태면 최소 몇 천만 원은 갈 겁니다. 어떤 건 억대일 수도 있고요. 재호의 말에 은별은 현기증이 났어요. 억대라니. 평생 그런 돈은 만져본 적도 없었는데. 하지만 급하게 팔면 안 돼요. 급하게 팔면 헐값 받고 나중에 후회해요. 그리고 재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일부는 팔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기증하거나 전시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왜요? 돈으로 바꾸는 순간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하지만 공공에 내놓으면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죠.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욕심보다 안전이 먼저였으니까. 그 사이 재호는 집 안팎에 간단한 보안 장치를 설치했어요. CCTV 2대를 마당과 현관에 달았고 지하실 철문엔 새 자물쇠를 채웠어요. 은별은 재호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이 됐어요. 그는 말은 적었지만 손은 정확했고 무엇보다 은별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태도였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부엌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은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호 씨는 왜 저를 도와주세요? 재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서울에서 일할 때 봤어요. 귀한 물건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족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등지고 심지어 법까지 어기는 거요. 그게 싫어서 내려왔는데. 재호는 은별을 봤어요. 은별 씨는 달라요. 이 집에 뭐가 있는지 알고도 첫 번째로 한 질문이 어떻게 지켜야 하나였잖아요. 얼마야가 아니라. 은별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재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돕고 싶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지켜보고 싶어서요. 은별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내일 감정 결과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봐요. 재호가 떠나고 은별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은 어두워졌고 아궁이 불빛만이 방 안을 비췄어요. 은별은 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운이 좋은 걸까? 아니면 시험 받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다음 날 오후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별 씨, 결과 나왔어요. 집으로 갈게요. 재호는 1시간 후에 도착했는데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부엌에 앉았고 재호는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예상대로였어요. 이 도자기는 조선 후기 거예요. 상태도 좋고 감정가는 5천만 원. 은별은 숨이 막혔어요. 5천만 원이라니. 그리고 이 목공예품은 3천만 원, 이 서적은 2천만 원 다 합치면 대략 2억 정도 되네요. 2억? 네. 그것도 일부만 감정한 거예요. 전체 다 하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은별은 현실감이 없었어요. 2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못 해본 금액이었죠. 재호는 은별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했어요. 은별 씨, 기뻐하긴 이르다고 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 정보가 새나가면 전 남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은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윤, 그가 이 사실을 알면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였어요. 아니, 세라가 먼저 알아챌 거였어요.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해요. 법적으로 완전히 은별 씨 거라는 걸 확정짓고 일부는 안전하게 처분하고 나머지는 보호 조치해야 해요. 재호는 계획을 설명했고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왠지 이미 늦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서울에서 도윤과 세라가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사업이 꼬여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세라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세라의 손이 멈췄어요. 오빠, 이거 봐. 세라가 휴대폰을 돌려 보였는데 SNS 피드에 은별이 사는 마을 사진이 떠 있었어요. 누군가 마을 풍경을 찍었는데 배경에 은별네 집이 보였어요. 그런데 예전과 달랐어요. 지붕이 수리됐고 마당도 정리됐고 CCTV까지 달려 있었죠. 저 집 달라졌네.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세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확대했어요. CCTV까지 달았어. 시골 빈집에 왜 저런 거 달아?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같은 생각이 떠올랐죠. 그 집에 뭔가 있는 거 아냐? 도윤이 말했고 세라가 웃었어요. 가봐야겠네. 우리 집인데. 이혼했으니까 내 집 아니야.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혹시 몰라. 세라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정했어요. 주말에 내려가기로. 은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아궁이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별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재호가 도와준 덕분에 집은 살만한 곳으로 변했고 전기도 안정적으로 들어왔으며 수도도 정상적으로 나왔죠. 은별은 매일 아침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춘자 할머니가 가져다 주신 반찬으로 밥을 먹었어요.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고 은별은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재호는 주말마다 들러서 지하실 정리를 도왔어요. 상자마다 번호를 매기고 내용물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서 디지털 목록을 만들었죠. 은별도 재호 옆에서 하나씩 배워가며 함께 작업했는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재호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은별이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채고 쉬자고 했고 점심때가 되면 함께 마당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어느 날 오후 작업을 마치고 두 사람이 마당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재호가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별 씨, 일부는 처분하는 게 좋겠어요. 생활비도 필요하고 너무 많이 보관하는 것도 위험해요. 어떤 걸 팔아야 할까요? 가치는 있지만 역사적 의미가 덜한 것들이요. 예를 들어 이 나전칠기 소방 같은 거. 아름답지만 시대적으로 흔한 편이거든요.
이런 걸 몇 개 팔면 당분간은 걱정 없을 거예요.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호는 이어서 말했죠. 그리고 정말 귀한 것들은 나중에 박물관이나 문화재단에 기증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은별 씨 이름으로 남고 안전하게 보존되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기증이요? 네. 돈으로 다 바꾸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런 물건들은요. 은별은 생각에 잠겼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걸 자기한테 남겼는지 다시 떠올렸죠. 돈 때문이 아니라 지킬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은별은 결심했어요. 그렇게 할게요. 필요한 만큼만 팔고 나머지는 지키는 쪽으로요. 재호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날 저녁 재호가 돌아간 후 은별은 혼자 아궁이 앞에 앉았어요.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며 은별은 처음으로 미래를 그려봤어요.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볼까? 아니면 이 집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죠.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녁 은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은별은 받았어요. 여보세요? 은별아, 나야. 도윤이었어요. 은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그 집 좀 갈게. 내가 놓고 온 게 있어서. 놓고 온 게요? 이혼하면서 다 챙겨가셨잖아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그냥 한번 볼게. 토요일에 갈게. 도윤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은별은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어요. 놓고 온 게 있다는 건 핑계였어요. 분명 뭔가 눈치챈 거였죠. 은별은 즉시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호 씨, 도윤이가 토요일에 온대요. 놓고 간 게 있다면서요. 재호의 목소리가 굳어졌어요. 예상보다 빨랐네요. 어떻게 눈치챘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떡하죠? 일단 지하실은 완전히 감추세요.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그리고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제가 같이 있을게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토요일 아침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은별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도윤은 집요한 사람이었고 세라는 눈치가 빨랐어요. 둘이 함께 오면 뭔가 알아챌지도 몰랐죠. 그날 밤 은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야, 그러면 빼앗길 거야. 그럼 거짓말을 해야 하나? 하지만 들키면 더 큰일이잖아. 은별의 머릿속은 복잡했고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잠들었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재호는 약속대로 일찍 도착했어요. 그는 트럭에서 내려 은별에게 말했죠. 준비됐어요? 아니요, 떨려요. 괜찮아요. 저 여기 있을게요. 그 사람들한테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여긴 은별 씨 집이에요.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호의 말이 힘이 됐죠.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10시쯤 되자 차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과 세라가 도착한 거였어요. 은별은 마당으로 나가 두 사람을 맞았어요. 도윤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세라는 더 화려해 보였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 은별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오랜만이네. 여기 살만해? 도윤의 말투는 여전히 건방졌어요. 은별은 표정을 굳히고 대답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말했잖아. 놓고 간 거 찾으러. 뭘 놓고 가셨는데요?
도윤은 대답 대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때 재호가 현관에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도윤이 재호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넌 누군데? 이 집 수리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용건이 뭔지 먼저 말씀하시죠. 도윤과 재호가 마주 섰어요. 공기가 팽팽해졌고 세라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확인만 하고 갈게요. 금방이에요. 세라는 재호를 스쳐 지나가려 했지만 재호가 막아섰어요. 주인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주인? 이거 우리가 준 집인데? 세라가 비웃었고 은별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 집이에요. 등기도 넘어왔고요. 볼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돌아가세요. 은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도윤은 은별을 빤히 쳐다보다가 코웃음을 쳤어요. 달라졌네. 집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고 뭐가 있길래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 CCTV까지 달았더만. 시골 빈집에 왜 저런 거 달아? 뭔가 있으니까 지키려는 거 아냐? 도윤이 다가섰고 세라도 따라왔어요. 재호는 두 사람 사이에 섰고 은별은 뒤로 물러섰어요.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무슨 일이야? 춘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마당으로 들어오며 상황을 훑어봤고 도윤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당신이 전 남편이구나. 소문 들었어. 은별이 버리고 여자 바꿨다며?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이건 가족 일이에요. 상관 마세요. 가족? 이혼했으면 남이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춘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세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그냥 확인하고 가려는 건데 왜 이래요? 확인? 남의 집 들어가서 뭘 확인해? 경찰 불러.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자 도윤이 손을 저었어요. 됐어요. 오늘은 그냥 갈게요. 하지만 다시 올 거야, 은별아. 뭔가 있으면 숨길 수 없어. 도윤은 세라를 데리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가기 전에 한 번 더 집을 둘러봤고 세라도 눈을 가늘게 뜨고 마당을 훑어봤어요.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떠나자 은별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춘자 할머니가 은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쯧쯧, 저런 놈들. 다시 오면 우리 이장님한테 말해. 마을에서 가만 안 둬.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은별과 재호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재호가 말했어요. 포기 안 할 거예요, 저 사람들. 알아요.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죠.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재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은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이. 그날 밤 도윤과 세라는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뭔가 있어. 분명히. 세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저 집이 그냥 빈집이었으면 CCTV를 왜 달아? 그리고 저 남자는 뭐야? 수리 도와준다고? 거짓말 같은데. 다시 가봐야겠어. 이번엔 밤에. 도윤이 세라를 봤어요. 밤에? 응. 낮에는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가서 확인하는 거야. 어차피 시골이잖아. 경찰도 늦게 오고.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욕심이 이성을 이겼어요. 알았어. 다음 주에 가자. 두 사람은 계획을 짰어요. 평일 밤에 내려가서 집안을 뒤지고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세라는 이미 인터넷으로 그 지역 골동품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고 도윤은 운전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어요. 한편 은별과 재호도 대비하고 있었어요.
재호는 다음날 이장 백만석을 찾아갔어요. 백만석은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 원칙을 중시하고 마을 사람들을 지키는 걸 자부심으로 여기는 인물이었어요. 재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백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올 것 같다고? 네. 밤에 올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마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은별 씨는 지금 우리 마을 사람이야. 지켜야지. 백만석은 즉시 마을 사람들을 모았어요. 저녁에 마을회관에서 간단한 회의가 열렸고 춘자 할머니를 비롯해 몇몇 어른들이 모였죠. 재호와 은별도 참석했어요. 백만석이 상황을 설명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혼하고도 괴롭히려 온다고?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 우리가 뭘 도와줄까? 백만석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일단 순찰을 돌립시다. 밤에 두세 명씩 돌아가면서 은별 씨 집 근처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차 보이면 바로 연락하고. 좋아요.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춘자 할머니가 덧붙였죠. 그리고 은별이 너 혼자 있지 마. 밤엔 우리 집에 와서 자든지 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재호, 내가 밤에 지켜줘. 재호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은별은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움직여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 자기를 지켜주려 한다는 게 낯설고도 고마웠죠. 그날 밤부터 순찰이 시작됐어요. 마을 남자 몇 명이 손전등을 들고 밤 10시쯤 은별네 집 앞을 지나갔고 새벽에도 한 번 더 돌았어요. 재호는 자기 트럭을 은별네 마당에 세워두고 밤늦게까지 은별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안해요, 재호 씨. 제 일로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저도 이 마을 사람이니까요. 재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은별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재호는 은별을 지키고 싶어 했고 그건 단순히 유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며칠이 평화롭게 지났어요. 하지만 수요일 밤 상황이 벌어졌어요. 밤 11시쯤 마을 초입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불을 끄고 들어왔어요. 순찰을 돌던 마을 사람 하나가 그걸 발견했고 즉시 이장에게 연락했어요. 백만석은 재호와 은별에게도 전화를 걸었죠. 수상한 차 왔어요. 준비하세요. 은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재호는 침착하게 CCTV 모니터를 켰고 마당 상황을 확인했어요. 차는 천천히 은별네 집 근처까지 왔고 두 사람이 내렸어요. 도윤과 세라였어요.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대문 쪽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대문은 잠겨 있었고 세라가 담을 넘으려 했어요. 도윤이 세라를 밀어 올렸고 세라가 담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안에서 대문을 열어줬어요. 두 사람은 마당으로 들어와 집을 훑어봤어요. 창문을 들여다보고 장독대를 열어보고 심지어 마당 구석까지 뒤졌어요. 세라가 속삭였어요. 부엌으로 가봐. 뭔가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이 부엌 쪽으로 향하는 순간 철컥 마당 조명이 일제히 켜졌어요. 도윤과 세라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고 동시에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백만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금 서은별 씨 댁에 무단 침입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 즉시 집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소리에 마을 집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고 은별네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도윤과 세라는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대문 밖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재호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경찰 이미 불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도윤이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그냥 확인하러 온 건데. 한밤중에 담 넘어서요? 백만석이 나타나며 차갑게 말했어요. 주변엔 이미 마을 사람 10여 명이 모여 있었고 모두 도윤과 세라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당신들 지금 주거 침입이야. 현행범이고. 세라가 변명하려 했지만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가 도착한 거예요. 재호가 미리 신고해둔 덕분에 빠르게 온 거였죠. 경찰 2명이 내려 상황을 파악했고 도윤과 세라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세라가 소리쳤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들어온 것뿐이에요. 담 넘어서 들어왔죠? CCTV에 다 찍혔어요. 경찰이 담담하게 말했고 두 사람은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은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재호가 붙잡아줬어요. 괜찮아요? 네,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법이 우리 편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은별을 둘러싸며 격려했어요. 춘자 할머니가 은별을 꼭 안아줬고 백만석이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마을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은별은 눈물이 났어요. 고마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별과 재호는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진술서를 작성하고 CCTV 영상을 제출했어요. 영상엔 도윤과 세라가 담을 넘고 집안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경찰은 명백한 주거 침입이라고 판단했고 두 사람은 조사를 받게 됐어요. 도윤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확실했어요. 세라는 울며 불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은 두 사람에게 벌금형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거라고 했어요. 경찰서를 나오며 재호가 말했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은별 씨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접근 금지 명령 나오면 함부로 못 와요. 정말 끝난 건가요? 거의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유산 정리. 법적으로 완전히 은별 씨 거라는 걸 확정짓고 일부는 처분하고 나머지는 보호 조치해야 해요.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호는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감정사 연락 왔어요. 몇 가지 더 감정했는데 전체 가치가 3억 정도 된대요. 3억? 은별은 또 현기증이 났어요. 3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하지만 다 팔 필요는 없어요. 일부만 팔아서 생활 안정시키고 나머지는 박물관에 기증하거나 전시 협의하는 게 나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아는 박물관 학예사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재호는 즉시 전화를 걸었고 며칠 후 학예사가 직접 은별네 집을 방문했어요. 학예사는 지하실을 둘러보고 감탄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보관하셨어요? 상태가 정말 좋네요. 시어머니께서 지키셨어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 중 몇 가지는 정말 귀해요. 박물관에서 기증받으면 전시하고 은별 씨 이름으로 기증자 명판도 달아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돈을 받는 건 아니죠? 네. 하지만 세금 혜택이 있고 무엇보다 이 물건들이 안전하게 보존돼요. 그리고 은별 씨는 언제든 와서 볼 수 있고요. 은별은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걸 자기한테 맡겼는지. 돈 때문이 아니라 지키라고. 은별은 결심했어요. 좋아요. 일부는 팔아서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기증할게요. 학예사와 재호가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계약이 체결됐어요. 은별은 몇 가지 유물을 경매에 내놓았고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어요. 8억 원 정도가 은별 손에 들어왔고 나머지는 박물관에 기증됐어요. 은별은 처음으로 통장에 큰 돈이 생겼어요. 하지만 기분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보다는 무거웠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재호가 조언했어요. 당분간은 그냥 두세요. 급하게 쓸 필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쓰세요. 네.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했어요. 이 집을 고치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2달이 지났어요. 도윤과 세라는 벌금형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게다가 은별은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은별의 손을 들어줬어요. 도윤은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고 사업도 제대로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세라는 도윤을 떠났고 도윤은 혼자 남았어요. 어느 날 은별에게 도윤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은별은 편지를 뜯어볼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열어봤어요. 편지는 짧았어요. 은별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해. 은별은 편지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죠. 은별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재호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정리된 것 같아요. 용서하실 거예요? 아니요. 용서는 아니에요. 그냥 정리해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감정 쓰고 싶지 않아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은별은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집을 고치기 시작했고 재호가 도와줬어요. 지붕을 수리하고 벽을 다시 바르고 마루를 새로 깔았어요. 부엌도 현대식으로 일부 개조했지만 아궁이는 그대로 뒀어요. 아궁이는 이 집의 심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은별은 작은 계획을 세웠어요. 이 집을 전통 찻집 겸 작은 전시 공간으로 만들기로. 박물관에 기증하지 않은 몇 가지 작은 유물들을 전시하고 찻집을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이름은 은별다락으로 정했어요. 준비는 몇 달 걸렸어요. 재호가 목공 작업을 도왔고 춘자 할머니가 차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도와줬고 은별은 처음으로 내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개간날이 다가왔어요. 봄이 왔어요. 은별다락 개간일은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마당엔 꽃이 피었고 새들이 지저귀었어요. 은별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며 은별은 미소 지었어요. 시어머님, 제가 해냈어요. 작게 중얼거리고 은별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죠. 10시에 문을 열었어요.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춘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은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 손이 이제 따뜻하네. 그거면 됐다. 은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가 차를 마셨고 곧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백만석 이장도 왔고 순찰 돌던 아저씨들도 왔어요. 모두 은별을 축하해줬고 작은 선물도 가져왔어요. 재호는 뒤에서 묵묵히 도왔어요. 차를 나르고 손님을 안내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겼죠. 은별은 재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줄을 이었어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박물관 학예사, 심지어 기자도 한 명 왔어요. 은별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즐거웠어요. 평생 남의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내 일을 하는 기분이었죠. 해가 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은별은 마당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재호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차 내리고 이야기 나누면서요. 좋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봤어요. 그러다 은별이 작게 말했어요. 재호 씨, 고마워요. 정말로. 저도 고마워요. 은별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재호는 수줍게 웃었고 은별도 웃었어요. 그날 밤 은별은 아궁이 앞에 잠깐 섰어요.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고 은별은 손을 펴서 불빛을 바라봤어요. 갈라졌던 손은 이제 많이 나아졌고 멍든 손톱도 새로 자라고 있었어요. 은별은 속으로 말했어요. 저 살아냈어요. 시어머님. 불꽃이 한번 크게 타올랐다가 잦아들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은별은 미소 지으며 방으로 돌아갔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고 은별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개관 한 달 후 은별 다락은 소문이 나서 손님이 꾸준히 찾아왔어요. 은별은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불을 지피고 차를 준비했어요. 재호는 주말마다 들러서 도왔고 춘자 할머니는 종종 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어느 날 오후 낯선 사람이 찻집에 들어왔어요. 중년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은별이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고 자리에 앉았어요. 차를 주문하고 조용히 마셨어요. 그러다 은별에게 물었어요. 여기 오래 하실 건가요? 네, 계속 할 생각이에요. 좋네요. 이런 곳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남자는 미소 지으며 명함을 하나 꺼냈어요. 저는 문화재청에서 일해요. 혹시 나중에 지원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은별은 명함을 받았어요. 남자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잘 지키고 계시네요. 계속 그러세요. 남자가 떠나고 은별은 명함을 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밖에서 재호가 나무를 나르고 있었고 마당에선 춘자 할머니가 꽃을 심고 있었어요. 은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가 아닐 거야. 하늘에선 새들이 날고 있었고 봄바람이 불었어요. 은별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차를 준비했어요. 다음 손님을 위해